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보건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제 2차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2차로 넘어오면서 산업보건지도사의 여러 좀 달라진 양상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필기 공부하시느라 또 필기를 넘어오시느라 대단히 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요 탄력 그대로 2차도 또 활기차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보건지도사 2차인데요. 우리는 이제 산업위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환경의학이 아니고 산업위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셨는데, 산업공학을 선택을 하셨는데, 자, 그랬을 때 과목의 특성이 상당히 많이 변하죠. 자, OT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특성이 강하다. 바로 작업환경평가 그리고 작업환경관리, 요 파트의 성향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사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법규에 대한 내용, 특히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또 기타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필요한 여러 고시들이 있죠. 자, 그 내용들로 사실 2차 실기는 우리가 구성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1강에서 정리할 내용은요, 바로 산업위생학, 우리 1과목 요 파트고, 사실 필기에서도 제가 과목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상 이 1과목에 많은 부분이 직업의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 그러니까 이제 인간공학적인 부분, 또 이제 산업 피로, 또 직업성 질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라고는 이렇게 두 부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산업보건에 대한 어떤 정의, 또 산업보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산업보건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내 환경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실내 환경을 좀 우리가 기준하는 그런 고시들이 있죠. 그 내용 이제 위주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산업보건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산업보건의 정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필기 때도 사실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산업위생관리 기사나 산업기사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그분들은 이미 좀 공부를 했던 건데 좀 복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실기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된다? 항상 필답형으로, 우리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자, 물론 여태까지 2차 실기에서 이 부분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출제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전혀 뭐 누가 할 말이 없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정의, 또 산업위생 활동만은 우리가 반드시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보니까 질병, 건강장애, 안경망해, 심각한 불쾌감, 능률 저하를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인지, 측정, 평가, 관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거 앞글자 따가지고 예인측평관, 예인측평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한다라는 거야? 산업보건이라는 거는 질병, 건강장애,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능률 저하 초래하는 이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갖다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쾌적한 작업 환경을 갖다가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산업보건, 산업위생의 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측, 인지, 측정, 평가, 관리의 과정을 통해 갖고 이것을 달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한 쾌적한이라는 거는 여기에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쾌적한 작업 환경이 되면 일단은 포함되는 단어가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플러스 어떤 환경,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우리가 일할 때 하고, 덥고 춥고 위험하고 이런 환경에서 일할 때 하고, 어디가 작업 능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작업 능률은 쾌적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능률의 향상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한다? 예인 측평관을 한다라는 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산업보건이다.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 정의하는 산업보건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예인 측평관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예측. 산업위생 활동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활동입니다. 예측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측부터 해야 돼. 예측이라는 건 뭐다? 일단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기 전에, 작업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그 작업장에서 일어날 활동, 뭐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어떤 이제 건강상의 문제, 또 작업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뭘 한다라는 거예요.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장애 및 영향을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존재 혹은 잠재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위해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인지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은 바로 위해도 평가. 우리 필기서부터 많이 정리를 했죠. 근데 실기부터 저랑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좀 정리를 드리면, 위해도 평가라는 거는 유해성과 뭘 같이 고려하죠? 그렇죠. 노출을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독성 정도를 갖다가 확인합니다. 특히나 이제 인체에 대한. 그래서 뭐 밀가루에 대한 독성이 있을 거고 털로에 대한 독성이 있을 텐데 누가 더 위험하죠? 사실 둘 다 위험해요. 그런데 위험한 정도가 양으로 봤을 땐 톨루엔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농도가 저농도여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뭐 먹어도 괜찮은데 고농도로 먹으면 그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농도에 따른 어떤 유해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해성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밀가루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삼시세끼 밀가루만 먹고 365일 밀가루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막 코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난다. 이렇게 노출이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위해도 평가라는 거는 물질의 독성, 유해성과 뭘 같이 고려한다는 거예요. 노출을 갖다가 같이 평가하는 거, 이 과정이 바로 인지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인데, 측정이 바로 우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측정은 시료 채취, 분석. 자, 요 과정을 통해 갖고 뭐가 결국 이루어지냐면 딱 두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정성, 정량 평가가 이루어진다. 요 측정하고 평가 요 부분이 우리 2차 실기에서는 정말 주요한 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되는데, 자, 시료를 갖다 채취하고요. 또 분석합니다. 각 시료 물질마다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자, 분석한 다음에 어떤 물질인지 확인해야 돼요. 아, 여기 납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납이 아니라 수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과정, 바로 정성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납이 아니라 수은인데 수은이 얼마나 들은 거야? 하고 확인했더니 수은이 뭐 2m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들었더라. 이게 농도로 나오네. 그것이 정량 분석입니다.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요 과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로 들어오면 이 유해인자에 대한 양과 노출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요 앞에 인지 측정을 통해 갖고. 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영향을 갖다가 판단하는 요 과정이 이제 평가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요 과정에 모두 포함을 시킨다. 측정까지도 포함을 시켜버린다. 측정까지도 포함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측정을 만약에 포함을 해버리면은 예인 평관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전문가분들은 인지하고 측정 과정이 사실은 이 유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선 채취 분석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걸 합쳐갖고 예측 평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놓을게요. 예측 평관, 또 지금 예인 평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산업위생 활동에 5가지 빈칸 5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예인 측평관, 예측, 인지, 측정, 평가, 관리 써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4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가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인 평관으로 가져야 돼요. 얘가 지금 합쳐졌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자, 근데 몇 개를 알려줬는데 측정을 알려주고 여기에 이제 빈칸을 해버리는 경우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빈칸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측 평관이구나 이때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거를 우리 출제위원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빈칸을 해버리거나 또 얘 4개를 써라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다 정답이 인정되니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예인측 평관이에요. 5가지 그 풀 단계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유해인자가 확인됐으면 그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 보호하는 그 수단들이 다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눕니다. 공학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어요. 공학적인 대책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환기, 그 다음에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이 오염물질하고 근로자를 격리시켜버리는 이 방법이 대표적인 공학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기, 대체, 격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행정적으로도 관리할 수가 있죠. 행정적으로 어떤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법규를 강화한다든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갖다가 줄인다든지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시프팅을 해가지고 뭐 A 작업장에서 하던 근로자를 B로 옮겼다가 다시 C로 옮겼다가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대책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인보호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두 가지로 사실은 관리가 끝나야 돼요. 공학적 또는 행정적으로 관리가 끝나야 되는데 도저히 저 두 개에서 답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보호구 쓰자. 귀마개 좀 껴.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여기 지금 유해물질이 많으니까 마스크 좀 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위생활동 뭐라고요? 앞글자 따면 예인, 측, 평관 딱 정리해 주시고 요거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산업보건이란 뭐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작업장을 어떻게?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딱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실내 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내 환경 보니까 실내 공기를 지배하는 요인하고 첫 번째 나왔는데, 자, 5가지가 있습니다. 기온, 열복사, 습도, 감각온도, 그리고 기류.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자, 실내 공기를 지배하는 요인 5가지 뭐라고요? 기온, 열복사, 습도, 감각온도, 기류. 그래서 뭐 앞글자만 따서 이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열습감기.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실내 공기 오염물질별 특징입니다. 이거 왜 이러죠? 여러분 이거 혹시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거 표가 PPT에서 너무 이렇게 늘어나 갖고 제가 이렇게 땡겼거든요.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열면은 늘어나 있고, 또 저장하고 땡기면 또 다시 열면 늘어나 있고, 이 과정을 10번을 하고 있습니다. 땡기고 열면은 또 늘어나 갖고 다시, 그러고선 또 이제 수업할 때 이제 키니까 또 다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밑에까지? 다행히 좀 보이긴 하는데, 자, 지금 물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 기존에 사실 이제 한 가지 물질이 더 있었는데 그 물질이 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안 좋은 거는 그러면서 또 이제 추가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뭐 좋았다가도 안 좋아진 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요거 딱 여기 지금 보이는 오염물질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산화탄소예요. 이거 뭘 정리할 거냐면 배출원을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배출원은 자,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인데 주로 어디서 이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되냐, 그 배출하는 근원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연료가 연소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대부분의 연료는 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쉴 때도 뭐가 되죠? CO2가 나가죠. O2를 갖다가
우리가 호흡할 때 흡수하고 CO2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사작용,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대사작용에서 CO2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CO2가 높아졌다. 아니, 우리 그 사무실에는 연료를 연소하지도 않았는데 CO2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 그건 뭐예요? 인간이 많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은 계속 CO2를 내뿜는데 뭐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2라는 건 환기의 지표로서 대단히 이 실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중요도를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뒤에서도 정리해 보고요. 자, 성면인데 얘는 대표적으로 뭘로 쓰죠? 건축자재. 우리 과거에는 진짜 더 많이 썼는데 더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안 쓰고 있죠. 너무 위험한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 성면은 단열재, 흡음재, 방화재, 성면 타일, 성면 브레이크 뭐 등등 이 건축자재, 뭐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돈 같은 경우에는 라돈은 이거 오타인데 흙이 돼 있어요. 흙인데. 자, 흙 그리고 바위,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벽돌. 딱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게 라돈은 흙에서 나온다라는 걸 딱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라돈 어디서 나온다고요? 흙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사는 한 라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간은 사실은 라돈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학설을 펼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는 것이 인간은 또 결국 숨이 멎을 때 결국 사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흡기를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돈이고요. 라돈은 사실 피할 수가 없거든요. 지구에서. 근데 될 수 있으면 노출되는 농도를 내가 라돈을 100개 마실 거 1개 마시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라돈은 흙에서 나오고 흙이 뭉쳐갖고 만들어진 게 뭐죠? 또 바위죠. 바위가 막 풍화작용으로 막 쪼개져갖고 만들어진 게 또 흙이고, 그리고 이 흙하고 막 빚어갖고 모르타르하고 빚어갖고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시멘트고, 또 거기다 자갈 섞어갖고 만든 게 또 콘크리트죠. 그죠? 또 대리석, 벽돌 다 흙으로 만든 것들은 다 라돈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바위,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벽돌에서 그대로 라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틈새에서 많이 배출이 된다.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사실 산업보건에서는 아직도 포름알데히드라는 그 명칭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과거 명칭인데 포름알데히드, 폼알데하이드 같은 말입니다. 자, 단열재, 접착제, 섬유 옷감, 페인트, 흡연, 의약품. 그래서 페인트, 단열재, 접착제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바로 집을 신축 건물을 이렇게 딱 보면 단열재 엄청 들어가 있죠. 접착제 아직도 좀 덜 말라서 끈적끈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페인트도 아직 덜 말랐죠. 그래서 새집 증후군의 사실 또 원인이 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포말데하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먼지, 실외 유입, 또 바닥 발생, 또 담배재. 이건 또 과거에 사실 좀 전공 서적에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 요새는 뭐 실내에서 흡연하는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런데 뭐 흡연한 또는 약간 애매한 공간도 있죠. 막 공장 같은데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고 뭐 이런데 그런 데서 또 이제 흡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난로 연소 했을 때 먼지 발생합니다. 이 먼지는 사실 사이즈에 따라서 또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뒤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연소했을 때 또 이제 얘도 사실 흡연 시에 배출이 되는데 요새는 뭐 실내 흡연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죠. 얘는 이제 난방연료, 살충제, 페인트, 스프레이, 연소과정, 의복, 방향제, 흡연, 왁스. 그래서 기름 성분 있는 곳에서 사실 VOC가 많이 나와요. VOC 사실 대단히 많이 배출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주유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막 주유소에서 기름 냄새 확 나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있고 그런데 몸에 안 좋습니다. 자, 그것들이 사실 다 VOC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인데 휘발성을 갖고 있는 애들. 대표적인 게 이제 연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난방연료, 뭐 페인트, 살충제, 스프레이 이런 것들 VO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총부유세균.
여러분들 뭐 곰팡이라든지 총부유 세균이라든지 사실 또 구분이 되는데 세균이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특히나 나쁜 그런 이제 실내에 존재하는 세균들 어디 있냐면 습한 곳에 많죠. 그래서 에어컨, 가습기 청소 잘 안 하면 이거 호흡기에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또 외부 기류, 냉장고, 또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얘도 연소할 때, 그리고 이제 복사기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난로, 가스레인지. 또 복사기에서 사실 많이 배출되는 물질 중에 오존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지요. 그래서 오존 삭제되고 라돈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넘어가지요. 이산화탄소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지표예요. 왜 지표 물질이냐? 제가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마신다고 해갖고 정말 고농도로 마시는 거 아니면 인체에 무해합니다. 무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가 안 됐다? 환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기 정도를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 아까 살펴봤던 실내 공간 오염 물질들이 다 모두 많이 축적돼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CO2 농도입니다. 그래서 CO2 농도가 높다라는 건 여기 안에 VOC도 높겠는데 총부유 세균도 높은 거 아니야? 아유, 여기 성면도 높겠는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지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찾을 수 있는 게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뭐 딱 하나 물어보고 뭐 갑자기 이산화질소 물어볼 수도 있고 성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특성 쓰고 영양 쓰고 대책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책 2가지 쓰시오 했을 때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막 공부를 했는데도 그날 너무 긴장을 해갖고 기억이 안 난다. 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간 오염물질, 모든 실내 공간 오염물질의 대책은 뭐다? 바로 환기예요. 환기를 시키면 실내 공간 오염물질의 농도는 다 낮아집니다. 성면 농도도 낮아지죠. 성면이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라돈도 실내에 많으면 많았지 밖에는 그렇게 위험한 정도의 농도가 없습니다. 또 기타 등등 다른 오염물질들도 다 환기를 시키면 농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환기를 시킨다. 그거는 모든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된다.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향. 위생적 허용 기준은 한 0.1%. 이게 이제 ppm으로 하면 1000ppm이고요. 여기까지 사실 넘어가려면 환기가 대단히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겠고 농도가 이 정도 돼야 좀 심각해요. 3%, 5%, 10%인데 3% 되기 쉽지 않습니다. 3%라는 건 지금 얘 30배 수준이에요. 지금 요 허용 기준이 1000ppm인데 1000ppm 되기도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외기 공기에서는 지금 CO2가 400ppm 정도 됩니다. 약 400ppm. 자, 그런데 얘를 환기를 안 시키고 계속 이제 뭐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계속 이산화탄소가 내뿜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한 1000 정도 간다라는 거예요. 많게는 한 2000 정도.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3%까지 갔다라는 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3만 ppm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쾌감. 이때도 뭐 인체에 뭐 우리가 죽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5%까지 가면은 호흡 중추가 자극돼서 호흡이 촉진되고 10% 가면 호흡곤란으로 사망. 이때 되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지금 10%가 되면은 나머지 지금 90%가 공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원래 몇 %죠? 21% 정도인데 얘도 지금 10%로 들어가니까 얘도 우리가 농도를 그냥 10%로 딱 줄여버리면은 2.1% 내리면 뭐 19% 정도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18% 미만 되면은 산소가 결핍 장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핍 장소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야. 이때가 됐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한 물질도 사실은 10% 이상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실내 공간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로 뭐 위험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대책이 한 가지예요. 적절한 환기.
환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정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면으로 넘어갈게요. 성면. 성면의 이제 별명이 뭐냐?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와도 바로 그 즉시 영향이 안 나타나요. 조금의 잠복기를 갖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길게는 뭐 20년까지도 있으니까 내가 성면 노출돼서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독성이 드러나게 되는 침묵의 살인자. 자, 성면 보니까 특성은 사문석 계열과 각섬석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문석 계열의 대표적인 성면이 바로 백성면이고요. 각섬석 계열의 대표적인 성면이 청성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성면 이 중간에 있는데 갈성면 또는 황성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섬유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이 과목에서 그 분석할 때 섬유물질의 바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길이와 폭의 비가 뭐 3대1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실타래처럼 이렇게 길어야 된다는 거야. 좀 뭉툭한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길이와 폭의 비, 이 폭이 길이보다 3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얘가 섬유물질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백성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건 좀 무슨 실타래에 막 뭉쳐놓은 것 같은 솜뭉치 같은 그런 텍스처고요. 그 다음에 갈성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샤프심 같은 거 좀 섞어놓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 크로시돌라이트 청성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서운 게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늘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바늘하고 여러분들 샤프심이라고 하면 조금 비슷하니까 연필 10만 모아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갈성면은 연필 10만 모아놨다. 근데 이 청성면은 이 텍스처가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뾰족합니다. 자, 이런 뾰족한 물질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청성면 같은 경우에. 자, 그러니까 뾰족하니까 얘가 우리 폐로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폐포가 다 파괴가 되죠. 그리고 폐가 막 섬유화되는 이러한 이제 형태로 우리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호흡기에 굉장히 좀 위험한 그것이 이제 성면의 아주 이제 위험성입니다. 자, 성면을 왜 과거서부터 많이 썼냐면 불연성이면서 전기절연성, 내열성, 단열성이 좋고 가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 찾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건축자재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 위험성이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 한 30년 전부터는 성면을 정말 이제 막 이제 전 세계에서 막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면의 특성을 좀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재로 쓰기 좋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러면 어떤 특징? 조금만 열을 가해도 변형이 되고 좀 열 가하면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고 뭐 이런 특성을 가질 텐데 그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재로 아주 좋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잠복기가 약 한 20년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인체에 축적이 되는 그런 문제. 자, 성면의 독성의 크기는 우리 아까 그림을 좀 봤다시피 뭐가 가장 위험할까요? 청성면이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갈성면, 백성면 순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양으로는 폐암 그리고 악성 중피종. 악성 중피종은 오직 성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직업성 질환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산업보건지도사로서 미래에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죠. 직업성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합병증이든 원발성 질환이든 속발성이든 어쨌든 간에 그 작업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질병에 대단히 많은 기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성면이 있어야지만이 이 질병이 발현이 되니까 악성 중피종이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100% 이거는 직업에 의해서 우리가 질환이 생긴 거라고 판단할 수 있죠.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면폐증은 폐의 섬유화를 의미하고요. 흉막을 비후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 인체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요 빈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패증은 폐의 섬유와 흉막의 비후와 유발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책으로는 성면을 해체하고 제거할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때 작업 기준을 엄수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면 함유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 금지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비성면 제품으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까먹었는데 제가 하나 그냥 환기를 자주 한다. 이것도 대책될까요? 저는 해준다고 봅니다. 성면이 있어도 그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은 또 환기로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 정리하시고 혹시 기억 안 나면 환기 넣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3번부터 또 이어갈까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세 번째 물질 라돈부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